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대구 용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시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습근평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2019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이번 4차 방중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방중을 하는 것은 겉으로는 비핵화를 외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핵보유 국가에 대한 중국의 환호를 얻으러 간 것으로 이 정도 되면요, 공영방송 수신료 이런 거 포기해야죠. 혼자서 유튜브 만들어서 하세요. 자기 돈으로. 사장님. 네, 1월 8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보니까요, 데니스 로드만의 그 생일 축하 노래 BMM도네요. 노래하는 부르신 반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질문은 고 반장한테 할게요. 고 반장,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35번째 생일을 이제 중국에서 보내게 됐는데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간쯤 아마 뭐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동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뭐 소식이 들어온 건 없죠. 예, 정확한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네. 오늘 또 시진핑 주석이 혹시 또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지 않았을지 또 여기에도 관심이 또 쏠리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을까요? 알고 있었으니까 네. 뭔가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식사 같은 거는 굉장히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케이크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양 반장, 그 극우 논객 지만원 씨 있잖아요. 오늘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저격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으로 왜 날 추천해주지 않느냐, 뭐 그 이유인데요. 네. 오늘은 그 나경원 원내대표 지역구에 가서 그래요? 또 1인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어서 많이 듣던 지난번에는 김성태 원내대표 사무실까지 않았었나요? 전 원내대표. 그게 넘어간 겁니다, 이쪽으로. 그래요? 좋습니다.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이제 고 반장이랑 얘기했지만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특별 열차를 이용해서 4번째 중국 방문에 나섰습니다. 부인 이설주 여사를 포함해서 외교 경제 라인을 이번에도 대거 대동했고요. 마침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는 해기 때문에 이번 방중이 북한과 중국의 밀월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동시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촉진할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반장들도 기억하겠지만은 과거에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만날 때마다 상당히 불편한 심사를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일종의 회방꾼이다. 이렇게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톤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국 정부 물론 이제 셧다운 중이지만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라든지 미국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이번에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번 그 북중 회담이 끝나면은 곧바로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고요. 관련해서 오늘 CNN이 보도를 했는데 미국 백악관이 베트남 하노이, 저희도 이제 찍었던 장소죠. 그리고 태국 방콕, 미국 하와이를 사전 답사했다는 그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자, 정치권 얘기 하나 하고 가자면요. 이따가 이제 최 반장 발제 때 다루겠지만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주장한 KTNG 사장 인사 개입, 또 적자국채 발행 강요 의혹 관련해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 사건 관련해서는요.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되 특검 관련 논의는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 방중 배경을 자세히 분석해 보고요. 조금 전 발표된 청와대 인사 내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사법농단 관련 수사 속보, 또 오늘 국회 상황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 중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방문이죠. 어제 저녁 북중 국경 지역 경비가 삼엄해지면서 북한 최고위층의 중국 방문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늘 오전 북한 관영 매체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을 각각 한 달여 앞두고도 중국을 찾은 바 있죠. 때문에 이번에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속보 또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 등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찾았습니다. 어제 평양에서 전용 열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 오늘 오전 11시쯤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자,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 발표는 오늘이었지만 사실 어제 저녁부터 북한 최고위층의 방중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북중 국경 지역인 단둥 곳곳에 공안이 대거 배치되는 등 경비가 삼엄해지면서 북쪽에서 또 최고위층이 오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이었죠. 북한 관영 언론과 중국 CCTV 등이 일제히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영도자동 측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리설준 리오사와 함께 1월 7일 오후 평양을 출발하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 영도자 동지를 모시고 김영철 동지, 리수영 동지, 박태성 동지, 리용호 동지, 노광철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이 함께 떠났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지난해 3월 첫 방문 포함해서 벌써 네 번째입니다. 김 위원장의 방문 때마다 시진핑 중국 주석 크게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야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와 리설준 여사께서 타신 자동차 행렬은 21대의 모터치클의 호의를 받으며 낚시터 국빈관으로 향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와 리설준 여사께서는 석군평 동지와 백요원 여사와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방문 기간 북한 입장에선 아주 특별한 날이 껴있습니다. 바로 오늘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인 겁니다. 자, 선대와 달리 김정은 위원장은 공개적인 생일 관련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4년 전 NBA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맨 방북 당시에 로드맨이 깜짝 생일 파티를 열었던 게 전부였죠. 경기 시작 전 로드먼이 코트 한가운데서 김 위원장을 향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Happy birthday to you. 북한이 로드먼의 노래를 통해 김 위원장의 생일을 처음으로 확인해 준 겁니다. JTBC 양원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진핑 주석이 성대한 생일 축하 연회를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깔 모자까지 쓰진 않겠지만 그래도 생일 케이크 촛불을 함께 끌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자, 물론 일정이 끝나야 관련 보도가 나오는 그동안의 북중 정상회담 관례에 비춰봤을 때 오늘 김 위원장 생일 연회 여부 관련 소식도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쯤에나 전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사실 김 위원장의 입장에서 생일 케이크보다 더 중요한 건 생일 선물, 그러니까 정상회담 결과물일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논의 주제는 무엇일까? 자, 답은 김 위원장의 방중 시기에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오늘까지 김 위원장의 방중 일자를 한번 보죠. 자, 3월 25일 방중, 그리고 한 달 뒤인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7일 또 방중, 같은 달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한 달 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또 열렸고요. 자, 같은 달 19일 다시 중국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은 항상 중국을 찾아갔던 겁니다.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을 어느 정도 마친 후엔 중국을 가서 시진핑 주석과 관련 협의를 해왔던 거죠. 자, 이번에도 북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을 미국과 대략 마치고 중국과 관련 내용을 최종 협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예.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예. 시진핑 주석과 회담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예. 그 훈수를 받기 위해서, 네. 보장을 받기 위해서 작년에도 3번 갔잖아요. 네, 마침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북미 정상회담 관련 언급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었죠. We're negotiating a location
It will be announced probably not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They have made it very clear. In fact, they've actually said to the media that they would like to meet. 자, 결국 북중 정상회담 논의 테이블의 최대 화두는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비핵화 경제협력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중 정상회담 개최 소식에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됐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이 같은 분위기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도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국 하와이 그리고 한국 판문점 정도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하와이를 제외하면 다 아시아 국가들인데요. 주요 후보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인도네시아와 몽골입니다. 두 나라 모두 북한, 미국 양국 모두와 외교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성격이 강한 곳들입니다. 북미 두 나라 모두 큰 부담이 없는 곳인 거죠. 자, 거기다 인도네시아와 몽골, 북미 정상회담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몽골은 1차 회담을 앞두고도 적극적으로 개최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남북 양쪽에 특사를 보내기도 했었죠. 자, 가장 유력한 곳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역시 북미 양국 모두와 수교를 맺고 있죠. 또 공산국가이긴 하지만 시장 경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북미 양국 모두에게 매력적인 곳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앞선 중국, 싱가포르 방문해서 경제 시찰을 했던 것을 고려해 보면 견학할 만한 곳도 많다는 게 또 베트남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말 베트남이 북미 양측에 2차 정상회담 유치 의사를 밝혔고 또 최근 북미 양측 고위 관리가 잇따라 베트남을 찾은 것도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 밖에도 미국 하와이와 우리나라 판문점 또 1차 회담 개최지인 싱가포르도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정은 네 번째 방중 2차 북미 회담 불씨될까? 네, 김정은 방중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기 전에요. 조금 전에 이제 국정원이 밝힌 속보 하나가 들어와서 그 얘기를 좀 전하고 갈게요. 오늘 국회 정보위원들한테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이 지금 알려졌습니다. 조금 전에 막 속보가 나왔는데 국정원은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기간 동안에 평화협정 추진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시기가 문제지 열리는 거는 거의 이제 확실시되고 있잖아요. 그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여러 가지 협의를 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평화협정 관련한 얘기가 될 거고 중국까지 참여하는 평화협정을 만드는 이제 그런 방안을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데 관심이 있었잖아요. 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진핑 주석에게 그 논의를 할 가능성이 얘기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국정원이 분석을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행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은데. 아마도 중국의 발전된 산업시설을 참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제 텐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혁개방 그 시설을 참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국정원의 분석입니다. 과연 국정원의 분석이 맞는지는 저희가 이제 내일 다시 한번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나저나 이번 방중 발표를 보면요. 원래 김정은 위원장이 전통적으로 이제 중국에 도착한 다음에 또는 이제 중국에 미국, 북한에 돌아간 다음에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은 상당히 일찍 방중 사실이 확인됐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인데요. 북한과 중국 관영 매체 모두 오늘 오전 8시 전후로 김정은 위원장 방중 사실 공개했습니다. 자, 김 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한 게 오전 11시쯤이니까 도착 3시간 전에 방문 사실을 발표한 겁니다. 자, 이걸 두고 통일부도 앞선 방중 보도 때와는 보도 시기가 달라서 좀 특이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방중 발표 시기가 이렇게 앞당겨진 걸 두고 여러 해석 나오는데요. 우선 북한이 정상국가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방중 시기 발표도 그 일환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입니다. 다른 나라처럼 정말 며칠 전에 발표를 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도착 전에 이렇게 방문 사실을 오픈해서 최대한 정상국가로의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김정은 위원장의 1인 지배 체제가 안정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시차를 두고 해외 방문 사실을 공개한 건 경호 문제 등 여러 요인이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평양이 비어있다는 걸 내부 주민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도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최고 권력자가 평양을 비운 틈을 타 군부 쿠데타나 주민들의 내부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걸 우려했던 건데 그래서 이번 방중 보도 시기를 두고 북한이 이 김정은 위원장의 체제 안정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 김 위원장의 부재가 이제 더 이상 북한 정권의 위험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보도하면서 기차를 타기 전 이 김 위원장과 이설주 여사가 저렇게 의장대 사열을 받는 사진 영상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네, 최 반장 분석이 요즘 많이 날카로워졌어요. 네, 공부를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수행원들, 아직 다 알려진 건 아니지만요. 이제 보도된 내용을 통해서 그 면면을 보면요. 신 반장, 일단은 외교안보 라인이 총출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외교안보 라인 그중에서 또 북미 협상 총괄해왔던 인사들이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김영철, 이수용 부위원장, 또 이용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이 포함이 됐고요. 아시다시피 김영철 부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이 북미 협상 카운터파트로서 이 틀을 짜고 있는 인물이고, 이수용 부위원장과 이용호 외무상도 대미 외교를 포함해서 이 서방 국가들과의 외교를 총괄하는 인사들입니다. 이번 수행단만 보더라도 북미 협상이 이 북중 정상회담의 주요 논의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과학, 교육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박태성 부위원장도 포함이 된 것으로 봐서 경제, 문화교류 등의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마침 이제 미국과 중국이요. 이제 무역 협상, 그동안 이제 전쟁을 벌여왔는데 이제 그 전쟁을 풀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잖아요. 그 와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갔다는 것도 상당히 좀 미묘한 시점에 방중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이 북미 협상이 지지부진해질 때마다 이른바 중국 배후론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중국이 북한 뒤에서 회방을 놓는다 이런 건데 여기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까지 얽혀버린 상황인 거죠. 자, 중국 입장에선 이 북한을 지렛대 삼아서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무역 분쟁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거칠게 설명을 하자면 미국을 향해서 우리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미 협상을 망칠 수도 있다. 북미 협상을 잘 풀어나가고 싶으면 무역 협상에서 우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라, 존중해라 이런 경고와 압박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도 있다는 거죠. 그걸 꼭 의식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한 방송 인터뷰한 걸 보니까요. 이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은 별개다 이런 점을 재차 강조하더라고요. 자, 폼페이오 장관 그 인터뷰 보면 중국은 무역 협상과 북한 비핵화가 별개 문제라는 걸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해왔다, 분명히 해왔다. 중국은 그걸 행동으로도 입증했다. 실제로 중국은 북핵 문제로 세계가 처한 위험을 줄이려는 우리의 노력에 있어 아주 좋은 파트너였다. 그들이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긍정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양 관장도 이제 미국의 반응을 소개했지만요. 지난 1, 2, 3차 방중 때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확실히. 이번에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더더욱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치권도요, 최 반장. 오늘 김정은 방중 사실이 확인되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내놨는데, 당별로 입장차가 확연히 갈리죠. 네, 민주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요. 홍영표 원내대표,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해 3월 방중 이후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 남북 관계가 급진전이 됐고, 또 5월 방중 이후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 비핵화에 큰 진전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의 반응은 정반대였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김 위원장의 방중은 핵 보유 국가에 대한 중국의 후원을 얻으러 간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정부가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를 외면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만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이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로 가는 방향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저희 회의 도중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이 추가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보가 나오면은 저희가 다시 다루는 걸로 하고요.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 간의 그 레이더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속보를 짧게 좀 짚고 갈까요? 네, 일단 국방부가 최근에 일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동영상을 공개해서 화제가 됐죠. 유튜브 조회수가 200만을 넘기도 했는데 한글과 영어 자막 영상만 당시에 공개를 했었는데 이 외교부 등 관련 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일본어, 또 고반장이 잘하는 중국어, 프랑스어 6개국 자막을 단 영상을 어제 추가로 올렸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영상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동영상 공개 이후에 잠잠했던 일본이 다시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군사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레이더 전파 기록을 우리 정부 측에 공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야 방위상은 레이더 전파 기록을 보면 조사, 그러니까 한국이 레이더를 쐈다는 건 사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신 반장 말대로 중국어 잘하긴 해요? 노력 중입니다. 노력 중이죠? 예. 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김정은 특별 열차로 4번째 중국 방문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조금 전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급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전임이 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직접 발표를 했죠.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새로 이제 신임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설 전까지 청와대 비서관급 개편, 또 개각까지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많은데요.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는 2기 청와대 출범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김포공항입니다. 혹시 방탄소년단 아니면 엑소가 입국하나 했는데 문이 열리고 등장하는 한 남자, 오늘만큼은 방탄소년단보다 핫한 바로 이 사람입니다. 비서실장 내정되셨는데 국정 운영 어떤 부분에 중점 두실 겁니까? 그거는 좀 공식 발표된 이후에 아마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는 전 주중대사가 된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비서실장 노영민 실장이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챙기기 위해서 귀국을 하루 미뤄서 오늘 입국한 건데요. 북중 정상 만남의 의미를 묻는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 중국 방문 중인데 주중 대사로서 자리를 비우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비판하면 할 수 없는 거죠. 하겠습니까? 원래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시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그건 이미 다 어젯밤 오늘 아침 회의를 통해서 다 마무리하고 오는 길입니다. 오늘 김정은 시진핑 만남 어떤 의미로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따 하시죠.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하신다. 아직은. 자, 그리고 조금 전이죠. 오후 4시 청와대가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 비서관급 인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신임 비서실장엔 노영민 전 주중대사가, 한병도 정무수석 후임에는 강기정 전 민주당 의원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후임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자, 이쯤에서 다정의 차기 간판 코너가 될 이 신반장 인사이다 등장할 차례죠. 오늘은 청와대 2기 참모진이 주인공입니다. 본격적인 인물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노영민 실장입니다. 1957년생, 문 대통령보다 4살 어린 친구이자 동료고요. 별명은 문직입니다. 2012년 대선 패배 후 직접 문재인을 지키는 모임, 문지기를 만든 당사자죠. 두 번의 대선에선 각각 후보 비서실장과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초대 비서실장 자리를 놓고도 임 전 실장과 경합을 벌이다 주중대사로 임명이 됐고요. 1년 8개월 만에 2대 비서실장으로 귀환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인물 강기정 정무수석입니다. 역시 현역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아낌을 받았던 인사인데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있을 땐 정책위의장에 임명을 했었고 정부 출범 후엔 초대 정무수석 물망에 올랐지만 당시 광주시장 출마를 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9대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안을 처리한 강 수석에게 규제개혁 등 혁신 입법을 위한 당청관계 조율을 맡길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요, 노 실장, 강 수석과 함께 현역 의원 시절을 보낸 측근 인사에게서 직접 이번 인사의 의미와 전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밀고 있는 두 번째 코너, 신반장의 낙낙. 네, 전 국회의원이자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 중인 정청래 민주당 전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정청래입니다. 그렇죠. 정청래 TV 탑하죠.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다름 아니라 오늘 청와대 2기 참모진 인사가 났는데, 네. 노영민 실장, 강기정 수석 둘 다 친하시잖아요. 제가 먼저 퀴즈 낼게요. 임종석, 노영민 공통점. 그렇죠. 공통점. 친문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둘 다 문재인 대선 후보 비서실장 출신이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친문이 아니었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둘 다 친노가 아니었죠. 새롭게 영입하고 받아들인 케이스. 일각에서는 친정 체제를 조금 더 강화한다.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수석비서관 분포를 보셔도 네. 원래부터 친노라거나 원래부터 친문이라거나 그런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노영민 비서실장 새로운 역할 뭐가 있을까요? 미국의 럼스펠드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비서실장도 했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은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가지 마라. 대통령 비서실장론이죠. 그런데 노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가 있어야 노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남들이 다 노라고 얘기할 때 또 예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노 실장이잖아요. 노영민 실장. 그러네. 그렇죠. 그러면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소통은 잘 될까요?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삼선 국회의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국회 생리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강기정 신임 수석도 본인이 야당 의원 시절 때 파이팅 넘치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태도는 많이 정무수석에 맞게 새로운 태도의 옷을 입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품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구수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인간미가 네. 있으시죠. 방송도 막 하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프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앞으로 방송 잘하겠다고. 네. 그러더니 방송의 기지개를 펴다가 그냥 청와대로 잡혀가 버렸어요. 방송의 꿈을 다 펼치기도 전에. 방송 꿈나무를 하나 잃었네요. 그러니까 잘 됐어요. 내가 봤을 때 방송의 소질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정무수석으로서 소질을 네. 10분 발휘해줬으면 좋겠어요. 방송은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같은 좀 만능 엔터테이너 같은 사람이 해야지. 네. 강기정 그냥 청와대가 잘 해주길 바라요.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또 네. 재밌는 정치 뉴스 있을 때 또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인물입니다. 전 MBC 논설위원 출신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입니다. 앞선 두 사람에 비해선 뜻밖의 인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청와대 내부에서도 김의겸 대변인의 승진 발탁에 유력했고 윤 수석은 대통령과 연결고리가 없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른바 방송 정상화를 강조하는 문 대통령 뜻에 따라서 방송계 인사를 물색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MBC 관계자는 윤 수석이 이명박 정부 때 이 송환교회 문제를 지적했다가 LA 특파원으로 쫓겨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심의실로 발령받았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청와대는 곧이어 비서관급 인사 또 중폭 이상의 개각도 단행할 방침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총선인데요. 내년 21대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교체가 예상됩니다. 권혁기 춘추관장 후임엔 김정숙 여사를 보좌해온 유송화 제2부속 비서관이 또 개각은 김부겸, 도종환, 김현미, 김영춘 장관 등 현역 의원 출신이 대상입니다. 설을 전후해서 모두 마무리가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집권 3년차 성과 내기에 매진할 전망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2기 청와대 본격 출범, 신임 비서실장의 노영민. 네, 오늘부로 이제 청와대 2기 참모진 진용이 새로 이제 꾸려졌습니다. 이게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2기 진용이 이제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금 전 발표된 인사 내용을 고반장이 먼저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얘기를 이어가죠. 네, 오후 4시에 발표가 됐는데요.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으로는 노영민 전 주중대사가 또 이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의원이 각각 임명이 됐습니다.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냈고요. 2017년 대선 당시에는 조직본부장을 지낸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인사입니다. 강기정 수석도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를 하던 시절에 정책위 의장을 맡았던 경력이 있습니다. 정권 출범 당시에도 각각 이런저런 직책 후보군의 이름을 올렸던 인사들인데 이번에 2기 참모진에 포함이 된 겁니다. 윤도한 수석은 당초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인사는 아니었는데요. 결국 이 측근 그룹과 또 전문가 그룹을 역할에 맞게 배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 대선 캠프, 그러니까 광흥창팀이라고 보통 제가 불렀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한 소위 신문, 이렇게 분류가 됐다면은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원조 친문으로 이렇게 많이들 부르잖아요. 물론 아까 조금 전에 정청래 전 의원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데.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현안은 노영민 신임 실장과 상의한다. 이런 얘기를 어떤 인터뷰에서 했을 정도로 그만큼 거리감이 가깝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노영민 실장 17, 18, 19대 3선 의원 출신입니다. 19대 때는 국회 요직으로 꼽히는 산자위원장을 맡기도 했었고요.
직접 시집을 펴낸 시인, 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시집 출판 기념회에 피감기관에 책을 강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었고요. 한동안 별다른 직책을 맡지 않고 야인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해 아닌 수해를 본 게 청주 지역구를 물려받은 현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노영민 실장 수면 위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문 대통령과 계속해서 소통을 해왔습니다. 노 실장 측의 인사에 따르면 이 문 대통령이 휴식을 위해서 양산을 찾았을 때 같이 내려가서 등산을 하곤 했던 인사가 노영민 실장이라고 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라고 하고요. 또 독실한 천주교 신자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네, 그 노영민 실장의 전 직책이 주중대사잖아요. 아까 어느 기자가 질문도 하던데 저희가 이제 앞서 고반장 발제 때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얘기를 했잖아요. 그 시기에 자리를 비우는 건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긴 있죠.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막 도착했을 즈음 노영민 실장이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셈인데, 자, 지난해 6월 김정은 위원장의 3차 방중 때도 노 실장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과거 지역구였던 충북 청주를 방문해서 당시 야권에서는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죠. 자, 오늘 노 실장 김포공항에서 취재진한테 그 질문을 받았는데 비판을 하면 할 수는 없지, 어쩔 수 없지만 어제 저녁 귀국하기로 이 티켓팅을 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 방중 때문에 그마저도 미루고 오늘 오전에 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원래 한중이 상시적으로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 방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던 것처럼 국정원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논의를 한다라는 예상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물밑 간의 어떤 그런 소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청와대 관계자 역시도 김정은 위원장 동향은 이미 파악을 했고 대사 역할도 대사 대리가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죠. 네, 오늘 아까 반장들과 같이 봤지만은 임종석 전 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잖아요. 어때요, 최 반장? 소회를 좀 부분적으로 밝혔죠? 네, 임 실장 오늘 본인의 발표가 마지막 미션이다라고 했는데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마치고 나서 인사말을 했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기대 수준만큼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지난 20개월간 대통령의 초심은 흔들린 적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이유,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이 한순간도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적이 많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노심초사하며 지켜봐준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아까 이제 신 반장이 간단히 얘기했지만요. 지금 청와대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은 설 전까지 후속 개편이 계속 이어질 그런 분위기죠? 네, 우선 총선 출마 의지가 확고한 권혁기 춘추관장 정도만 이번 주에 인사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새 춘추관장에는 김정숙 여사를 그동안 보좌했던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이, 또 그 자리에는 신지연 해외언론 비서관이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비서관들에 대한 인사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이 국정홍보비서관 등 비서관 4자리는 새 비서실장이 업무를 시작하면 곧장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을 포함한 외교안보 라인은 북미 정상회담과 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중요 현안이 계속 있어서 당분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설을 전후로 해서 김부겸, 도종환, 김현미 장관 등 이른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이 있을 거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잖아요. 그동안 이제 최근 새해 들어서 경제 행보를 쭉 이어갔는데, 오늘도 역시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이 부분을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성과는 보고서상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들이 경제활동 속에서 체감하고 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각기 다른 이해 집단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도 주문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강조한 게 바로 소통과 홍보였습니다. 정부 정책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가짜뉴스의 조직적 유통에 단호한 의지로 대처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요즘은 정보의 유통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특히 가짜뉴스 등의 허위 조작 정보는 선정성 때문에 유통 속도가 더욱 빠릅니다. 그래서 초기의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대응 방법과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전문성이 있는 소통, 홍보, 전담 창구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국무회의에선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던 이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를 더 연장하는 방안이 의결됐습니다. 오는 6월 말까지고요. 인하율은 30%입니다. 또 2008년 말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올해 6월 안에 새 차를 구입을 하면 추가로 70%까지 개소세 감면 혜택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시행령 개정안도 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해서 활성화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밖에도 통행료가 미달하거나 교통량의 30% 이상이 변화한 경우에 민자 도로 사업자에게 이 협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네. 최 반장, 정치 뉴스는 아니지만요. 오늘 KB국민은행 파업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도 짧게 좀 짚고 갈까요? 네, 국민은행 노조가 사측과 지난해부터 이 성과급 그리고 직급별 임금 인상 상한제 그리고 임금 피크제 도입 시기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9년 만에 총 파업에 돌입을 한 건데 전 직원 2만여 명 가운데 노조 측 추산 10,000여 명 그리고 사측 추산 6천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노조 측은 오늘은 경고성 파업이다라면서 이후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이달 말 추가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입장이고요. 일단 1차 파업은 끝이 났고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전 직원들이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400여 개 지점을 거점 점포로 운영 중인데 창구 인력이 부족해 발길을 돌리는 고객들이 적지 않았다고 하고요. 일단 은행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오늘 당일 이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2기 청와대 비서진 인사가 있었고요. 저희가 다뤘던 대로 그리고 아까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개각도 임박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신 반장은 뭐 인사 취재 잘 해주기 바라고요. 고 반장도 좀 많이 도와줘요. 전직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2기 청와대 출범 신임 비서실장의 노영민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지난 주말 태극기 집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공개 욕설을 퍼부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자신을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하는데 난색을 표했다는 이유죠. 앞서 김성태 전임 원내대표에게도 비슷한 이유로 비난을 했었는데 또 그런 일이 반복된 겁니다. 이렇게 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이 지연되면서 5.18 진상조사위 출범도 5개월째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죠. 지난해 2월에 여야 합의로 5.18 진상조사특별법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7개월 뒤인 지난해 9월 법 시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진상조사를 해야 할 조사위원회 구성이 안 돼서입니다. 한국당이 그 조사위원 추천을 않고 있어서입니다. 자, 전임 김성태 원내대표 좀만 기다려 할게 나 못 믿어 하다가 임기가 만료돼서 나갔습니다. 이후 나경원 원내대표 새로 왔는데 할 듯 했던 나 원내대표 어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부 이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더 추가 모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셔서 조금 더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지난 4일 국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지만원 씨가 만났다는 겁니다. 자, 광주 북한군 침투설을 거의 신앙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바로 그 지만원 씨 말이죠. 자, 그런데 나 원내대표 지만원 씨에 대한 사회적인 평판 왜 모르겠습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신을 한국당 몫으로 추천 못하겠다 통보를 했다는 거죠. 자, 지만원 씨 몹시 불쾌감, 모멸감 느꼈을 겁니다. 왜냐?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내가 천재 소리 듣던 내가 뭐냐? 내가 갈릴레오야. 보신 것처럼 나 천재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문전박대를 했으니 나경원 원내대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자, 바로 지난 주말 태극기 집회 참석해서 나 원내대표 향해서 욕설, 독설 마구 퍼부었던 겁니다. 나경원 그 여자 아니에요 그거? 한국당 원내대표라는 게 어떻게 저래?
자, 지만원 씨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또 나경원 원내대표 동작구 지역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고 하더군요. 자, 이 집회를 알리면서 올린 글을 한번 좀 보십시오. 예, 국가간 정의감 없고 편법에 능한 나경원 내가 죽인다. 예, 그냥 뭐 말일 뿐인데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예, 다른 당에서도요. 아니 도대체 지만원 씨가 뭐라고 이렇게 한국당이 질질 끌려다니는지 당최 이해를 못하겠다. 성토를 하더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광주지법 독감에 걸렸다는 이유로 어제 이 재판 불출석한 전두환 씨에 대해서 구인장 발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자, 오는 3월 11일 열리는 재판에 여차하면 끌고 와서 재판정에 세운다는 겁니다. 자, 전 씨 측에서는 여전히 우리 각하가 알츠하이머 증세가 정말 심각하다면서 여론전을 펴고 있더군요. 일례로 식사를 하고서 양치를 한 뒤에 본인이 양치를 했다는 사실을 잊고 또 양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날은 하루에 양치질만 10번씩 했다는 겁니다. 예, 뭐 좋습니다. 뭐 깨끗하면 좋죠. 자, 극우 단체들은요,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구인장 발부 소식 전해지니까 연희동 자택 앞으로 몰려가가지고 이 각하를 지키자 했다는 거죠. 자, 구인장 집행되면 우리를 밟고 모셔가라 했다는 겁니다. 자, 정치권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 오늘 개인 성명을 냈던데 한번 보시죠. 네. 자, 전직 대통령을 3명째 잡아갈 생각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알츠하이머를 호소하며 구순을 바라보는 전직 대통령을 이걸로 구인까지 하겠다는 건 매우 과하다. 이 나라는 법도 없고 염치도 없나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글쎄요, 바로 얼마 전까지 옛날 옛적에 말이야 하면서 회고록까지 출간을 해놓고 재판받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하루에 양치질을 10번씩 한다고 하니까 재판부도 좀 어리둥절하지 않겠습니까?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거겠죠. 자, 지만원 시기부터 해볼게요. 지난 9월에 법이 시행됐는데 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넉 달 이상 지금 위원회조차 꾸려지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최 반장, 왜 이렇게 지만원 씨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네, 일단 이 지만원 씨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서 나눈 대화를 지난 주말 집회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이건 뭐 지 씨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만,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보수의 아이콘인 조갑재 대표는 당시 광주에 북한이 안 왔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왜 그러시냐? 전 그렇게 조사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추천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뜻을 관철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했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지만원 씨의 주장이 한국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공식화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이 같은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면요. 아까 최 반장도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다른 조사위원을 빨리 추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당 의원 중 일부가 지만원 씨를 두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예비역 육군 대령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 소속 한국당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지만원 씨를 추천한 그런 추천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당내 군 출신 등 강경 보수파들이 5.18 민주항쟁에 대한 극우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지 씨를 조사위원회에 넣어야 한다고 지도부를 압박했다는 겁니다. 자, 이 보수 결집을 이뤄내야 할 당 지도부로서는 이들과 과감하게 결별하지 못하고 미적미적대면서 끌려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양 반장이 간단히는 소개했지만요. 아주 독한 말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 독한 말뿐만 아니라 소위 아무 말도 많이 했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인데요. 전라도의 딸 나경원은 정의감과 국가관이 전혀 없는 여자입니다. 라면서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더라고요. 뭐요? 전라도의 딸이요? 네, 이 나이원 본인은 원래 서울 토박인데 그 나이원의 조부가 고향이 전남 영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죠. 갑자기 전라도 얘기가 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신에게 사과할 때까지 나 원내대표가 거주하는 동작구의 아파트에서 시위를 하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지금 KBS 수신료 거부 챌린지 거기에 이제 동참을 했다는 이제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 다음 바통을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에게 넘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손학규 대표 단식했을 때 이현주 의원은 그때 릴레이 단식에 동참을 안 했었거든요. 자기 당대표가 단식을 할 때.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제안은 수용을 했습니다. 자, KBS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는 이현주 의원 본인도 적극 주장했던 것인 만큼 적극 동참키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물론 이를 놓고 당 안팎에서는 혹시 한국당 진짜
가려고 이렇게 슬슬 준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해석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지만원, 나경원 향해 공개 욕설 논란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당을 포함한 야 3당이 청와대 특감반 의혹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러나 민주당은 소모적인 정책과 무책임한 국정 발목 잡기다. 이렇게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내놓기로 했던 선거제 개혁 논의는 여야 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제대로 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관련 소식들을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물량 공세입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지난달 20일 첫 고발에 나섰고요. 또 27일에는 환경부 문건 의혹 관련자들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6명을 또다시 고발했는데 동시에 8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해경 관련된 부분과 추가로 고발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정리되는 대로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추가 고발까지 예고했지만 정작 한국당은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다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도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포함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야당과 공조하는 특검법 발의를 곧 할 것이다. 조국 수석과 임종석 실장에 대한 핸드폰이나 컴퓨터 압수수색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견의 합치를 보았습니다. 자,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합의에 대해 민생과 평화를 외면하는 정쟁연대로 정치불신을 확산하려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무분별한 고발과 특검은 정쟁만 유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쟁 유발 행태가 점입하고 있는 진실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정치 공세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일 뿐입니다. 자, 아무튼 이 관련 사건을 맡은 서울 동부지검은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했고 이 김태우 수사관도 2차례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환경부 문건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나 이 언론 등을 통해 밝힌 당사자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일부는요.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정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저는 엄청난 그 고통을 받았어요. 업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그 국제적인 그 왜 국제 세미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에 출장도 못 가게 했어요. 그 압박과 괴로움은 말도 못하고.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한국환경공단 전병성 전 이사장도 이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정 전 이사장의 경우 지난해 여름부터 논란이 되긴 했었는데요. 윗선에서 사표 제출을 압박을 가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사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표 내라고 한 겁니까? 본인이 낸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표를 내시는 사표를 내시도록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임기 안 지났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리고 장관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사표 내라고? 직접은 아니고 아마 저 기조실장이요. 기조실장이요? 환경부 기조실장이요? 청와대하고 상의해서 하였습니까? 장관님 판단입니까? 환경관리공단의 임명 권한은 사실 제게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기조실장이 사표를 내도록 설득을 하고 그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당사자인 전병성 전 이사장은 이 기조실장이 나보다 한참 후배다 그러면서 압박할 관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장이 바뀌는 건 관례 아니냐,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먼저 사퇴의 뜻을 전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문건에 등장한 다른 인사들도요, 오히려 임기가 연장이 됐다 또는 이 사퇴 압박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소식은요, 상한선, 하한선입니다. 자, 선거법 개혁 관련 내용인데요.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그리고 의원 정수를 20% 확대하는, 그러니까 현 300명을 360명으로 늘리는 안을 확정하고 내일 정개특위에 공식 전달할 방침입니다. 자, 그러나 이 정개특위에서는 의원 수 확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각 당 입장이 다른데요. 바로 헌법 제41조 2항, 국회의원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의원을 360명으로 늘리는 건 이 조항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200석에서 299석까지 정말 과도하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299석이 한계다라는 그런 전제 아래서 300석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자, 실제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정개특위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늘어나 의원수를 299명에서 300석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법안을 통과시키자 일부 군소정당에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3당은 해당 헌법은 국회의원을 최소 200명을 두라는 하한선을 의미한 것일 뿐 이 상한선은 입법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자꾸 문구 자체에서 하한선을 이야기한 거지 상한선을 이야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대표성 비례성을 현재의 인구 구성이나 조건 속에서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논거가 뒷받침된 결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건데.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자, 이번에는 트럭을 타고 전국을 돌기로 했습니다. 연동형제 홍보에 사활을 걸겠다는 건데요. 오늘 가장 처음 찾은 곳은 바로 인천이었습니다. 지하상가를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아니 지금 선거 때도 아닌데 무슨 차가 와서 마이크를 들고서는 야단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민생이 정치의 전제다. 민생을 해서 정치 개혁을 해야 하고 정치 개혁을 해서 선거 제도를 바꿔야 된다. 선거 제도 개혁은 연동형 비례대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요. 이게 내가 지금 그대로 결론이 나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파이팅! 자, 그래도 저 토끼 모자는 우리 반장들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발제는요, 그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3당 김태우 수사 못 믿어 특검 도입 논의 시작입니다. 네, 반장들이 잘 어울린다 그러면서 왜 신반장 얼굴만 저렇게 해놨죠? 네. 뭐 생각도 하지 마요, 최 반장. 자, 그나저나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 여러 가지 이제 선거제 개혁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토론에 참석해서요. 의원 정수 관련한 입장을 내놨는데 반드시 의석수를 늘릴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화제를 조금 바꿔서요.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해서 오늘 1심 판결이 나왔죠, 신반장? 네, 그렇습니다. 춘천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용집 전 사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요. 곧바로 보석이 취소돼서 구속 수감됐습니다. 최 전 사장은 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 등으로부터 이 채용 청탁을 받은 뒤에 면접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재판부는 청탁을 근절하고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강원랜드 채용 공모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고 취업 준비생의 박탈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 인사팀장 권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 특히 앞서 이 최영집 전 사장은 결심 공판된 재판 과정에서 이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직접 찾아와서 청탁 명단을 주며 채용을 부탁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 권성동, 염동열 두 의원에 대한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청탁은 없었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최 전 사장의 재판 결과도 있고 조만간 최 전 사장은 두 의원 재판 증인으로도 출석할 예정인데 이번 재판 결과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사법농단 수사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예정대로 출석할 예정이다. 그런 그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검찰의 준비도
한창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특감반 사태로 정할게요. 야 3당 특감반 특검 추진, 민주당 정쟁 유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뭔가 좀 응답하라 다정해라는 이제 코너 타이틀이 좀 나왔죠? 나오고 있습니다. 응답하라 다정해.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나왔어요. 지금 아니 위에 자막은 먼저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어제 제가 마지막 클로징을 하면서 그날 방송에서 의문점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다정해 가족분들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날 소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많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인데 첫 번째 시간인데 신반장이 쭉 훑어봤죠.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저희 개편 맞아서 새 코너 준비한 거 응답하라 다정회 다시 한번 그렇죠. 인사를 드리고요. 어제 양 반장이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에 관해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다정해 가족 무아님, 유시민 이사장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서 정치는 생물입니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또 권지성님, 유튜브가 보수들의 안방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여전히 진보 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아시안컵과 관련해서는 김선일님이 아시안컵은 JTBC에서 하는데 이 JTBC 스포츠 채널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있습니다. 종합스포츠 채널 JTBC3 폭스 스포츠가 있고요. AFC 축구는 물론이고 분데스리가, 테니스 메이저 대회 F1 등 세계적인 스포츠 콘텐츠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도 JTBC3 폭스 스포츠에서 생중계하고요. 그리고 이 의견을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최현민님께서 우리 신토토는 스포츠 방송 하나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최현민님, 그리고 아까 차범근 감독도 네네네.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셨죠?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해외 연수 기간 중에 경북 예천군 의회 의원들이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가달라고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종철 의원은 부의장직을 사퇴하고 자유한국당도 탈당했지만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은 가이드에게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합의 후에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박 의원한테 아직까지 한 번도 사과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돈을 받기 전에 합의서에 사인을 먼저 해달라고 해서 먼저 해줬어요. 네, 의원이니까 믿고 해줬는데 그 합의서를 주머니에 넣자마자 돌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막말을 내뱉었는데 뭐라고요? 너도 나 때려봐라. 나도 돈 좀 벌어보자. 이런. 일부 의원들은 술 먹고 고성방가에 온갖 추태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도를 불러달라고 말한 의원도 있다고 합니다. 보도, 뉴스를 보도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성 접대부를 공급하는 업체를 말하는 은어입니다. 가이드도 황당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좀 황당했어요. 농담하시는 건가 했는데 이거 농담 아니다. 정말로 좀 찾아봐 달라. 여긴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보도를 불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가지고 보도 기자를 불러달라는 말씀이시냐고 제가 받아친 적이 있었어요. 권도식 의원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권도식 의원은 단 한 번 현지에 도우미가 나오는 노래방이나 가요주점이 있느냐, 있으면 일정 끝나고 한 번 가보고 싶다고 말했고 없다고 해서 그걸로 그 얘기가 끝났다면서 보도를 불러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예천군 의원들의 행동들이 논란이 되자 활빈단이란 단체는 군 의회 앞에서 표지석을 씻어내리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의원직을 사퇴하라. 예천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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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 군의회 적폐 모두 깨끗이 씻어내라. 씻어내라. 예천군 의회 왜 국민 분노하게 하느냐. 때가 나오네.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습니다. 지난해 11월엔 전남 순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한 달에 2번이나 해외 연수를 떠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의원 2명은 한 달 동안 900만 원의 혈세를 썼습니다. 자, 2년 전 충북의 수해 피해가 컸을 당시에 유럽으로 외유성 출장을 떠난 도의원들이 비난을 받았죠. 당시 김학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을 레밍이라고 말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도 김 전 의원은 똑같은 상황이면 또 갔을 거라고 말해 공분을 키웠습니다. 저보다는 수천 수만 배 공적 의무와 책임을 지니신 분인데 북한의 ICBM 발사 등으로 전 세계 이목이 한반도 정세에 쏠려 있는데 휴가 가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저는 역시 그 결단을 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막말, 폭행, 성추행,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논란을 일으킨 적 수없이 많습니다. 때문에 아예 기초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청와대 게시판에 등장했습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과연 기초의회가 필요하냐는 회의론이 등장합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원의 품격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네,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내일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이틀째인데요. 어디를 갈지 또 누구를 만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저희가 취재를 많이 해서 가정의 가족분들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2번째 공판 내일 열리는데요. 뇌물 혐의의 핵심 증인이죠.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처음 모습을 드러냅니다. 과연 폭탄 선언 나올 수 있을까요? 또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에게 4억 5천만 원을 송금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저희도 전에 다룬 바 있죠.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열리고 통계청의 2018년 고용 동향 발표가 이뤄지는데 역시 주목할 만한 뉴스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응답하라 다정해란 코너를 선보였는데 오늘도 댓글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내일 회의 때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 신일철쭉은 무슨 압류 신청이 받아들였다는 속보가 있는데 내일 좀 확인해봐요. 뭐 딴 얘기 하려고 그랬죠? 오늘 10시 반에 베트남전 베트남전 있어요, 오늘. 박항서 감독.